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분야사 계속 나가게 될 텐데요. 문화사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사 파트는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파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시사 파트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왜냐면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서 이거를 연결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문화사는 여러 가지 문화 유산이 뭐 암기해야 될 걸로 이렇게 부담이 크게 온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문화유산은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을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능검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눈여겨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 좀 이렇게 감상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즐겁게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잖아요. 내가 많이 보고 느끼고 해봐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지, 이게 정말 좀 단조로운지, 아니면 이게 조금 화려하고 심플한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 주제 15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의 고분 출발할 텐데요. 자, 이 고분을 무덤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금 각각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조금 변화되는 양상을 먼저 좀 큰 개괄을 해드릴 텐데, 자, 우선 이 고구려 그리고 백제에서 초기 국가에서 보여지는 무덤의 양식이 있어요. 요렇게 관이 있으면 돌 무더기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요. 이게 형태가 계단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빼곡하게 계단으로다가 계단식의 형태로다가 돌 무더기가 올라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초기 고구려, 그다음에 초기 한성에 자리 잡을 때 이 초기 백제에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둘 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말 그대로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안에가 이렇게 방의 형태로다가 꾸려진 겁니다. 뭐 보통은 이 방의 형태가 방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그려드리는데 안에가 이제 널방이고 앞방인데 여기에 이렇게 관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고구려인데요. 주로 이제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의 후기인데 평양이나 황해도 일대. 요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굴식 돌방. 물론 초기에 자리 잡은 요 만주 일대도 좀 지안 일대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 일대 평양이나 황해도 일대에서 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수도가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한성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웅진과 그 다음에 사비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때 보여지는 것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다. 자,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웅진과 사비의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는데 여기 웅진 지역에서 보여지는 요 안을 벽돌의 형태로다가 꾸며진 조금 독창적인 모습입니다. 독자적인 모습이에요. 벽돌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신라. 근데 지금 여기에 신라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신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건국신화에서도 보면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신라는 조금 폐쇄적이에요. 건국신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유이민 계통이 들어온 고구려나 백제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의 토착 세력들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신라입니다. 근데 고분의 양식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고분도요.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껴묵거리가 있는 곳이 있고 뭐 이게 이제 죽은 자의 같은 부장품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모아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덧널을 하나 더 올립니다. 덧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을 올리고요. 돌을 올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올려가지고 봉봉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돌 무더기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덧널이 하나 더 올라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초기 신라에서 보여지는 무덤의 양식이더라. 근데 얘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후기가 되면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요. 통일신라를 직전과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직전과 직후에 주로 이제 통일신라 시기 때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요렇게 굴식 돌방의 무덤의 형태가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방 하나가 꾸려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통일신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주변에다가 이렇게 둘레돌을 깔아가지고 여기에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신라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제 요게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굴식돌방 무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요.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방으로 꾸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 뭐가 들어가냐면 벽화가 들어가더라. 이런 데에 뭐가 들어가냐면 벽화가 들어가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돌무지 덧널무덤과 같은 데서 벽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덧널을 올린 다음에요. 실제로 이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경우는 빼곡하게 돌과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다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벽화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벽화가 없다. 얘는 벽화가 특징적으로 보여지더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교재를 가지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고구려의 고분, 국내성식이죠. 국내성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이때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예요.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고구려 초기의 무덤 형태고 이런 형태입니다. 장군총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장군급에 해당되는 사람의 무덤일 것이다. 고분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층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들여쌓기, 계단식이죠. 들여쌓기 방식으로 활용됐고 주변에다가 호석 같은 요런 돌들이 둘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뭐 여기 호석이 뭐니 배총이 뭐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심에 장군총이 있으면 뭐 주변에 뭐 왕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주변에다 이렇게 깔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배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그림으로도 있는데요. 쭉 널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앞방을 만나게 되고요. 이 이음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관이 있는 널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예요. 특징이 뭐냐면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뭐 여러분들 이 고분 안을 실제로 우리가 저거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확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방처럼. 근데 안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을 보게 되면 그냥 천장이 일자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가 이렇게 모서리가 줄어 들어가는 이런 식의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간을 되게 웅장하게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평양 시기의 굴식 돌방 무덤인데 벽화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벽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무용총의 수렵도 사냥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각저총의 씨름도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굴식 돌방 무덤의 대표적 벽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백제고분을 살펴보게 되면 한성식이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 비슷합니다. 돌무지 무덤이고요. 우리가 석촌동, 여러분들 이제 요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석촌역도 있고요. 저게 석촌호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롯데월드 하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대입니다. 근데 저게 요런 동네 이름이 붙인 이유가 뭐냐면 돌동네 이런 뜻이에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주변에. 그리고 이런 고분도 있는데 보니까 저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장군총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거 누구 무덤으로 추측을 하고 있냐면 근초고왕, 4세기 때 잘 나갔던 근초고왕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게 보이는데 비슷하더라. 고구려 초기의 돌무지 무덤 형태가 비슷하더라. 여러분 주몽하고 그다음에 온조의 설화 연결되잖아요. 주몽의 아들 온조잖아요. 이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초기의 고분의 무덤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웅진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벽돌 무덤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백제만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점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선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공주 송산리 6호분도 벽돌 무덤이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백제의 최초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이렇게 붙은 거예요. 뭐 그냥 무용청, 뭐 장군총, 뭐 석천고분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무령왕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큰 고분이 되겠죠. 무령왕릉 공주로 넘어간 그 지역이고요. 공주 송산리 7호분이에요. 공주 송산리 7호분. 근데 이게 어디 거 영향을 받았냐?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데 중국 남주에 보여지는 양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고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중국 남주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령왕과 왕비의 합작 무덤이고요. 금관, 이거 열고 나서 학계에서 엄청나게 진짜 보물 창고라도 연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어요. 금관이나 귀고리, 석수 등과 같은 많은 껴묵거리와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까지 출토가 되었다. 여기에 있는 보물은 지금 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아직도 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무령왕릉 사진이고 실제 여러분들 이 한능건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령왕릉과 관련된 사진 눈여겨서 한번 보시고요. 요게 벽돌 무덤입니다. 안을 이렇게 벽돌의 형태로다가 꾸린 거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든 이제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요것도 아주 잘 나오는 기출 자료인데요. 보시면 영동대장군에 좀 눈여겨보세요. 저거는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 무령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러면은 무령왕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62세 되는 개묘년 임진일에 7일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쭉 이와 같이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 돈꾸러미도 올려져 있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토지신한테 이 땅에다가 무령왕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토지신에게 이렇게 돈꾸러미를 올려놓는 약간의 어떤 도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비 시기로 넘어갈게요. 사비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사비로 넘어가게 되면 규모가 조금 작지만 세련된 고분이 보여지더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고분. 다른 데랑 조금 다르다. 우리는 남달라. 초기 신라의 모습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근데 특징이 이게 도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껴묵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사실 옛날에는 도굴꾼들이 있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도굴꾼 정말 많아서 우리의 고분을 많이 이렇게 다 파헤치고 훔쳐가고 이랬는데 이런 데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고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보물이나 이런 게 많은 곳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여기 한 번 뚫리고 나면 여기가 길이 그냥 툭 터 있는 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훔쳐가기가 너무 좋죠.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훔쳐가기가 어려워요. 흙을 파내야 되고요. 돌을 파내야 되고요. 안을 다 이렇게 흐집어 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는 그 껴묵거리, 남겨져 있는 부장품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갖게 됐냐면 천마총은 천마도라고 하는 것이 출토가 돼가지고 얘를 갖다 고분의 명칭을 저렇게 천마총이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호우면 그릇 배웠잖아요. 호우면 그릇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 유물이 나와가지고 호우총이라고 붙인 거고요. 또 금간, 유리잔 이런 거 나온 황남대총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마도가 뭐냐면 천마도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셔서 저 천마총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저 천마도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천마도는 얘를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천마총에서는 천마도와 같은 벽화가 나왔다.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선지에서. 이 말은 맞는다 틀린다?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마도는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은 벽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말을 타면 이렇게 말 안장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우리가 이제 6세기 중반인데 조금 이게 그냥 뭐 좀 난이도가 낮게 나오면요.
통일 이후 정도라고 짚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직전과 직후에 바로 직전과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이즈가 작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해서 통일 이후가 되면은 무덤의 둘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 나타나더라. 그게 김유신묘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둘레돌을 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음묘 이런 식으로 조각을 넣은 이런 형태가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기 쭉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입니다. 발해. 제가 여러분 혹시 문왕 기억나시나요? 발해는 고왕, 그 다음에 공격의 왕 무왕, 그 다음에 친선의 왕 문왕 이렇게 배웠는데 이 친선의 왕 문왕은 제가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딸바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딸바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문왕은 딸바보다. 자, 근데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분을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잘 나와요. 출제가 되는데, 자, 이 정혜공주는 언니죠? 정효공주한테 언니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용맹한 언니의 모습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고 용맹한 언니. 그래서 이 정혜공주 같은 경우는 색깔이 고구려 양식을 받았습니다. 용맹한 고구려 양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양식이냐면 굴식 돌방 무덤 이런 형태. 자, 그런데 효심 깊은 동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심 깊은 동생은 기본적으로 고구려 양식이 있습니다. 얘도. 근데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중국 당나라의 양식도 같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효공주의 무덤 같은 경우는 무덤의 양식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벽돌 무덤. 요게 조금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구려 양식과 당나라 양식. 사실 이걸 공부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쪽은 고구려, 이쪽은 당 이렇게 딱 이분법 시켜가지고 공부하시면 수월한데요. 뭐 정확하게 사실 당 색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구려 양식의 색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정혜공주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맹한 돌, 사자상.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간을 웅장하게 보일 수 있는 굴식 돌방 무덤에 있는 모주림, 모가 점점 줄여 나가게 되는 모주림 천장구조.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효공주 같은 경우도요. 모주림 천장구조와 비슷한 평행고임 천장 구조가 보여져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이 평행고임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변부가 보여지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 웅장하게 보여지는 형태고 모주림 천장의 고구려 양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혜공주는 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벽화가 있냐 없냐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는 벽화가 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굴식 돌방 무덤 안에 벽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없거든요. 안 그렸어요. 이 굴식 돌방 무덤 안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는 거. 근데 정효공주 무덤에는 벽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벽화가 있냐 없냐, 벽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혜로운 언니, 지혜롭고 용맹한 언니, 고구려, 굴식 돌방, 돌사자상, 모주림 천장구조. 그러나 벽화는 없다. 자, 그런데 이쪽은 효심 깊은 동생,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되게 깊은 동생인데요. 뒤에 벽화를 그리면서 이 벽화가 아버지 벽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림이 형상화된 벽화고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씩 돌을 올리면서 기원하는 장면.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효공주. 그래서 효심 깊은 동생은 벽돌 무덤 형태이고 그 다음에 벽화가 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 가지고 좀 찝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 한 거예요. 정해공주 묘. 이게 정해공주 묘라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묘지의 명문이 나왔기 때문이고 또 돌사자상 요런 것이 이제 출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는요. 중국 당나라의 벽돌무덤 양식과 그 다음에 공간을 줄여가며 쌓는 평행고인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는 뭐가 있다? 벽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요. 좀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이거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7호분이에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되 이 무령왕릉도 벽화가 있냐 없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참 헷갈려요. 얘는 있는 것 같고 쟤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나시면 무령왕릉 없을무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팁이에요, 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지금 장군총과 관련된 거죠. 계단식 형태고요. 자, 볼게요. 자,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벽돌이죠, 벽돌. 그래서 요거 무령왕릉과 관련된 내용이고 벽돌무덤 틀린 거. 자, 2번,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곽을 짜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더 얹어 놓은 요런 형태는요. 요거는 신라에서 보여지는 돌무지 덧널무덤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니죠. 요거 장군총과 관련된 거는 돌무지 무덤이기 때문에 요건 아닙니다. 자, 4번 보시면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된 거, 특히 이제 돌무지 덧널무덤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5번. 서울 석촌동 돌이 많은 동네 석촌동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양식이 유사하더라.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기출주제 16으로 넘어가서요. 고대 문화유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 하나씩 사진 보면서 감상하는 마음으로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실게요. 먼저 탑입니다. 백제와 통일 이전 신라의 탑인데 먼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거 되게 유명한 탑이에요. 특히 이거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옆에 이거 일본이요. 우리나라 이제 탑이 이때 무너졌거든요. 이쪽에 이거 미륵사지의 이제 서탑인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니까 일제강점기 때 뭐 사실 이렇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렇게 흉물처럼 남겨졌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2018년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이렇게 공개도 하고 이래서 한능검에서는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아주 뭐 그 이후에도 출제가 잘 될 만한 그런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고요. 익산, 전라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우리가 탑 만들 때 여러분, 탑을 만들 때 탑 만들기가 제일 좋은 재료가 뭘까요? 이게 제일 좋은 재료예요. 나무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 만들기가 가장 쉽잖아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돌로 만드는 거예요. 석탑. 중국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만드는 벽돌탑이 많았던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석탑인데 보시면 지금 양식이 목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석탑으로 가는 어떤 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 탑 같은 경우는 목탑의 구조로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석탑이에요. 양식이 얘는 어쨌든 재료는 석탑인데 양식이 나무 목탑을 만들 때 양식하고 비슷해요. 보통 이제 목탑 같은 경우는 안에 공간을 넓혀서 이렇게 통하는 구조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형태를 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탑의 구조로 만들어진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탑,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석탑의 이 복원 과정 속에서 여기에 금제, 사리, 봉황기 이거 뭐냐면 이 절을 만들고 뭐 이 탑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창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록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기록물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게 원래 미륵사와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해서는 그 말을 파는 서동요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되죠. 그리고 이 진평왕의 딸이었던 그 선화공주하고의 이 러브 스토리가 깃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저 기록물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택적덕의 따님이 이걸 만드는데 기여했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알고 있었던 이거는 무왕하고 서동요, 무왕하고 그다음에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깃들여져 있는 문화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시각을 돌리게 했던 또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금제 사리봉황리가 발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뭐 사택적덕의 따님이 기여를 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것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 요거는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소정방,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거든요. 소정방 평제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 탑 신부에 이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뭐 소정방이 와가지고 만들어내느니 아니면은 원래 백제의 기술력으로 만든 것을 소정방이 와서 거기다 글귀만 새긴 거다. 근데 후자에 좀 무게가 실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자신의 공적을 새겨서 평제한 탑이다. 백제를 평정하고 만든 탑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탑입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5층 석탑.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경주 분황사.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분황사. 이게 뭐냐면 이거 선덕여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선덕여왕 때 여성이 왕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야 우리가 좋은 사람 보내줄 테니까 여성왕 끌어내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아주 사실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선덕여왕은 당시에 나는 향기가 나는 여인이다. 막 그때 뭐 꽃그림 갖다 주면서 거기에 벌과 나비도 없는 향기도 안 나는 꽃그림 갖다 주면서 막 희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선덕여왕이 사실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부딪히지 않고요. 아주 우아하고 아주 세련되게 이런 향기가 나는 탑과 절을 만들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도 선덕여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인데요.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알려드리면, 모접인데 우리가 벽돌을, 그러니까 흙을 압축시켜서 만든 이 벽돌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요, 이건 전탑이 아니에요. 이건 전탑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탑을 모방한 탑입니다.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에요. 그래서 돌을 벽돌 모양처럼 다듬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든 탑이에요.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 되겠고요. 선덕여왕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에 해당이 되는데 3층 석탑입니다. 감은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은혜에 감사한다 감은사,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신문왕. 뉴스페이퍼왕. 이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 문무왕이 원래는 감은사라고 하는 저는 원래 문무왕이 처음에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완성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신문왕이 이 감은사를 조성하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감은사를 만든 겁니다. 근데 문무왕 같은 경우는 신라의 왜구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신라를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 수중릉을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해바닷가에서 수중릉 조성한 그 동해바닷가에서 이렇게 감은사까지의 물길이 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어요. 조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용이 잠시 왔다가 쉬었다가 가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것처럼. 그래서 요 감은사지 3층 석탑, 통일신라 시기 때 신문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불국사,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불국사에 가게 되면 3층 석탑인 요 석가탑이 있고요. 석가탑이라고도 얘기하고 3층 석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에 가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다보탑이 있어요. 요런 다보탑. 얘는 석가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문화유산의 탑이 난 이렇게 조금 심플한 게 내 취향이야. 요거요. 석가탑. 근데 나는 조금 화려해. 화려한 거 좋아해. 그러면 다보탑이 이렇게 화려해요.
다보탑 이거 실제로 가서 보면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테지만 이게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에 이 다보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경주에서 막 다보탑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시민들 인터뷰했더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랬더니 아 엄청나게 큰 대빵 큰 10원짜리 보고 있는 느낌이다. 막 약간 이런 인터뷰 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무튼 다보탑 불국사 앞에 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자 보시면 이 석가탑이요. 이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 여기에서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어요. 현존하고 있는 최고는 항상 오래된 최고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판 인쇄술이다라고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항상 얘기하거든요. 얘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의 역사나 문화유산을 탐내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저걸 자꾸 탐을 내는데 이거는 니네 나라에서 만든 그 목판 인쇄술이 아니다.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그대로 이렇게 거의 뭐 완전히 이렇게 복사를 시켜가지고 이거 자기네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면서 막 전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박할 게 뭐 되게 많이 있어요. 이때 썼던 종이나 뭐 먹이라든지 반박할 뭐 사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현존하고 있는 최고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고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기준을요. 이렇게 하대로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통일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탑신부, 그러니까 탑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탑의 몸에 이렇게 부조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 하대로 들어오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기, 우리가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 이 중대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균형 감각 있고 세련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하대에는 이렇게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처럼 탑신 몸에 이렇게 부조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역시 하대입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승탑. 요 승탑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승려들 나중에 화장하고 나면 이렇게 사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걸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승탑은 선종적 성격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파트 들어가게 되면 교종과 요 선종, 교종과 이렇게 선종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수양, 멘탈을 수양하는 쪽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는 게 이런 사리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관하고 있는 곳이 승탑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사이즈가 큰 이런 탑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얘는 사이즈도 조금 작습니다. 승탑. 하대해 보이더라. 선종이 유행했던 하대해 보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로 갑니다. 발해 보니까 영감탑 나오네요. 영광탑. 이게 바로 전형적인 뭐냐면 흙을 뭉쳐서 만든 벽돌로 만든 전탑이에요. 전탑. 발해 영광탑. 요거 하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불상 갑니다. 불상 볼게요.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이제 광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빛이에요. 빛. 광배라고 얘기하는데 저 광배예요. 저기에 연가 7년명 뭐 평양 어디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저거 어느 나라 거고 어느 시점에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고분도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실제로는 사이즈가 이렇게 사진으로 크게 키워놔서 좀 커 보이는데요. 실제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트로피 같아서 실제로 이거 한번 전시하고 오픈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 옷 소매 속으로다가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저게 도난당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쉽게 훔쳐가고 너무 좋은 거죠. 자, 아무튼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고구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게 한번 보고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눈여겨서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흥미가 생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흥미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죠. 이거 지금 뭐 얘기해 드릴 거 굉장히 많지만 많이 이렇게 끊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서산 용현린, 서산 용현린 마애열의 삼존상인데 얘도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명이 뭐냐면 백제미소. 여러분들 교재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푸근하게 웃고 있는데 진짜 웃을 때 이렇게 코가 벌렁거리는 모습까지 이렇게 아주 푸근하게 그려놨어요. 얘는 이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얘는 보시면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어떤 요 위치에 따라서 웃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의 열에 마에는 이렇게 돌을 다듬었다는 뜻이에요. 마의 열의 삼존상에서 백제 미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상입니다. 백제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인데요. 서있다 입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석조 돌로 만들었고요. 열의 불을 나타낸 건데 구현한 건데요. 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다리나 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두툼하게 아기 몸뚱이처럼 막 그려놨다는 게 뭐 특징이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경주에 있는 거고요. 삼존 입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저게 어느 나라 거다라고 이렇게 특정 짓기가 조금 어려운데 삼국시대에서 아마 다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으로 만든 거고 미륵보살을 구현한 거고요. 반가부자를 튼 거예요. 반가부자 다리를 꼬아서 튼 거고 사유 이렇게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사유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자, 반가 사유상. 이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일본이 이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께 많이 일본으로 전파하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석굴암 본전불.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통일신라 거. 아주 균형 감각 있고요. 안정감을 주고 있는 불상이에요. 본전불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가서 보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요 수치가요. 이 시대의 통일신라 사람들은 수학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사이즈나 수치가 정말 정확하게 비율이 딱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석굴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본존불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권 피탈 막 겪고 있을 때 토암산일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석굴암 본전불을. 근데 딱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주 균형 감각 넘치는 불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는 이거 이제 훔쳐가려고 다 뜯어냅니다. 저기를. 근데 다 뜯어내가지고 이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병합됐어요. 한일 병합됐어요. 가져갈 필요 없죠. 굳이 자기네 나라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대충 갖다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얘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과학적 기술을 다 반영시켜서 만든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안에 공간 들어가서 못 보고 유리막에 이렇게 유리막이 쳐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문화유산이 훼손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아주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석굴암 본전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불병자상입니다. 불상 두 개 있네요. 이불병자상이고 이렇게 광배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는 거라든지 이게 이런 어떤 형태가 옷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영가칠년명 그 금동열에 입상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의 이불병자상이다. 발의 거 조금 특징적인 거. 이불병자상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전탑으로 만들었던 영광탑 요거 두 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가볼게요. 건축인데 부연 능산리 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거는 요거 하나,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거. 그래서 우리 백제의 수도는요. 처음에 한성에서 한강유역에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웅진, 공주로 옮기죠. 문주왕 때. 그 다음에 웅진 다음에 마지막에 사비로 옮기죠.
그래서 바로 요 사비, 부여, 능산리 절터 일대에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도죠. 백제가 멸망하려고 할 때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요거를 이렇게 물가에다 던졌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거를 굉장히 아주 귀중하게 여긴 흔적이 보여진다 그래요.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가 됩니다. 저 능산리 절터 주차장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막 다 저거를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서 보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저게 향로인 거예요. 금동대 향로. 그래서 저거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상선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당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이라고도 하거든요. 창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저런 향로를 조성했을 거라고도 보고 있어요. 금동 대향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 무왕 때 건립된 사찰. 우리 아까 무왕과 그 선화공주, 서동요 선화공주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바로 익산 미륵사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커가지고 아마 수도를, 천도를 저 익산 미륵사로 한번 천도에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서탑, 우리 아까 콘크리트 막 발라, 시멘트 발라놨다고 한 그 서탑이 이제 저기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국남지인데 뭐 무왕 때 건립된 별궁 연못으로 조경 기술이 뭐 일본에 영향을 줬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건축 보시면요. 경주에 황룡사가 있어요. 황룡사. 그래서 여러분 저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진흥왕 때 건립이 된 거고요. 저 황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요거 목탑을 만든 건 선덕여왕, 승려 누구 짜장, 승려 누구 자장,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분황사, 향기 나는 뭐 절, 탑 이런 것도 냈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9개 사이즈 구층 이 목탑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 경주 분황사, 그 다음에 뭐 승려 의상이 건립한 양양 낙산사가 있는데요. 영주의 부석사, 선묘설화 이런 거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불국사가 있습니다. 경덕왕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경덕왕. 이 경덕왕은 언제냐면 신문왕, 뉴스페이퍼왕, 신문왕, 왕권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더 점프하냐면 성덕왕. 덕이 성스러운 성덕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떨어지죠? 경덕왕. 이렇게 떨어집니다. 경덕왕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 경덕왕 때 김대성의 발언으로 건립된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불국사 김대성 설화 이야기 뭐 나올 수 있는데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 그 아까 석굴암 같은 거 이런 거 조성을 했고 또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조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불국사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다보탑하고 그다음에 석가탑 요게 두 탑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주의 동궁과 월지인데요. 신라의 별궁인 동궁이 있다. 여러분 동궁은 우리 해가 어디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이게 동궁이 뭐냐면 태자가 있는 곳이에요. 왕 다음의 자리를 왕위를 계승할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동쪽에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그 다음 자리를 계승할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뭐 이런 동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 여러분들한테는 안압지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가서 저 월지라고 하는 인공 연못이 이제 너무 이렇게 관리가 좀 소홀히 되고 이러니까 오리압. 오리들만 지나다니고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연못이 돼버렸어요. 뭐 우리 사진이나 그다음에 관광지로 많이 보여지고 야경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안압지. 귀족들의 놀이도구인 14면체 나무주사위가 출토가 되었다. 저런데 안압지 다 파보니까 저기서 나무주사위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늦게 온 사람 뭐 세 잔 마시기, 후레자 세 잔 마시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다 써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이때 당시에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놀이를 했던 것을 또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뭐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탑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신라석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 자 보세요. 돌을 벽돌의 형태로다가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선덕여왕 시기 때 건립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모방한 탑이다. 전탑을 모방한 탑이네요. 뭐죠? 향기가 나는 탑, 분황사, 모전, 석탑.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영광탑, 이거 발의 영광탑이고요. 이렇게 사진만 나와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잘 들여다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소정방의 평제탑이다 이렇게 불렀던.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동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이고요. 그 다음에 요래서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 분황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10원짜리 대빵 크게 보이더라. 이거는 다보탑에 해당되죠. 불국사의 다보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무화사 뭐 여러분들 재밌게 느끼시면서 감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 주제 고려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